되는 건가? 수업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으세요?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다 그렇게 크게 쓸데없는 지식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공중보건학이 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 과목이에요. 기초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 쪽을 배우잖아요. 사람 보건이든 뭐 동물적 보건이든 뭐 아니면 뭐 응급구조학과 이런 데를 가든 보건 쪽으로 연관된 데는 기초 과목에 싹 다 공중보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상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일할지 아니면 미용실이나 이런 그 애견 미용 쪽에 일할지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쓸 일이 많지는 않은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러분들도 일단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수학 이런 거 쓸 일 거의 없잖아요. 영어는 몰라도. 그래서 사실은 좀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런 학문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기초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나오는 동물들도 보면은 개고양이보다는 소돼지가 더 많아요. 소돼지가 더 많아서 사실은 그쵸, 좀 그렇게 시간 투자하기는 좀 아까운 학문인데 뭐 시험에는 항상 나오고 다 그냥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수공통 전염병 제가 사실 되게 진도 천천히 나가지만 지금까지 한 질병 한 5개 배웠나요? 6개 배웠나요? 질병이 한 70개 정도 있어요. 70개, 80개 정도 교과서에 나오는 질병만. 그래서 교과서라는 거 이제 그때 말씀드린 요 책에서 나오는 질병은 그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몇백 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 이제 일일이 다 배우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까다롭고 어려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중요 질병 위주로만 좀 배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양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뭐 식품위생도 있고 뭐 역학도 있고 그래서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영역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공중보건 저도 공중보건학 전공이지만 공중보건학 한 사람 보면은 전공이 다 달라요. 전공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뭐 축산이라든지 이런 데 혹시 바이오 쪽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다면은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 좀 많은 학문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냥 단순히 반려동물이나 개, 고양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효용성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수의과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제 필수 과목이 돼 있었고 학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조금 공중보건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인식이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되고 관심도 많아지고 그래서 대학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전염병이나 이쪽 교수들을 또 많이 뽑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분위기는 대충 그렇게 되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뭐 다양한 초식동물을 통해서 먹든지 아니면은 흡입하든지 아니면은 피부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피부 통해서 감염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날레이션 그 아포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흡입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로 건너오죠? 코를 통해서 기관을 타고 기관지를 거쳐가지고 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호흡기 침투 시의 치사율이 95%래요. 그래서 이 탄저는 어디로 침투하냐에 따라서 그 치사율이라는 건 죽는 정도죠. 치사율이 있고 사망률이 있고 이 용어는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뒤에. 자 어쨌든 감염이 돼서 사망할 확률이 95%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돼서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여러분들 나이대에서 코로나 걸려서 사망한다는 건 거의 생각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나마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나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거는 흡입해갖고 95%가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자,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전파가 되냐고 물어보면은 사람에서 사람으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 전염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되는 거는 코로나죠. 코로나 그죠? 사실은 이제 코로나 박쥐에서 왔다 뭐 이렇게 되고 코로나가 또
여러분들이 키우는 뭐 강아지나 고양이에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동물에서 사람으로 그렇게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질병, 그죠? 에이즈 같은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의 유인원에서 왔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동물을 통한 전파는 사실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지금 무서운 거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에이즈 같은 것들 전파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역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전파는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셔야 되게 쓸데없는 지식인데, 보통은 이제 포자형이 됐을 때 이제 사람이 이제 흡입을 하게 되는데, 얘가 이제 들어와서 번식형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포자 형태가 돼야 사람에서 사람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는 아포를 섭취해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아포를 갖다 섭취한다는 게 결국은 이게 코로 섭취를 하냐, 입으로 섭취하냐, 피부에 들어오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아포가 처음에는 아포 형태로 밖에서 막 되게 안 좋은 환경을 견디고 있다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때요? 먹을 것도 많고 따끈따끈하고, 그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팍 증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뭐 독소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질병을 일으키게 되고, 이 탄저에 걸리게 되면은 되게 무서운 게 마지막에 이제 폐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폐혈증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독혈증, 균혈증, 폐혈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게도 꽤 있는데, 폐혈증은 감염이 일어나서 몸에서 면역 어떤 세포라든지 면역 시스템에서 그걸 더 컨트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 이제 뭐 혈액이라든지 몸의 모든 부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뭐 피가 부패한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완전히 그냥 세균으로 뒤덮이고 뭐 그런 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폐혈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전 몸에서 쇼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뭐 캡슐이라든지 톡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병원성과 관련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주요 동물의 임상 증상을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초식 동물에서 많이 걸리고, 자, 잠복기가 1일에서 5일이에요. 잠복기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질병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기간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앞서서 광우병이라는 질병 배웠을 때 광우병의 잠복기가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얘는 1일에서 5일이니까 광우병이나 이런 질병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급성이죠. 그렇죠? 급성으로 질병이 오게 되고, 초식동물, 소나 말에서 잘 걸리게 되고, 자, 사후강직이 일부분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사후강직이라는 건 죽고 나서 이제 막 몸이 뻣뻣하게 굳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고기는 이제 어쨌든 모든 동물은 죽게 되면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후강직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비공이나 항문 등의 천연공에서 응고 불량의 혈액 누출. 말이 너무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멍이랑 구멍에서 피를 다 줄줄줄 흘리면서 죽는다는 거. 까만 피를. 그래서 타르양의 혈액 뭐 이런 얘기도 표현도 쓰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얘가 이렇게 뻗어가지고 막 코나 뭐 온몸에서 피를 줄줄줄 쏟아서 사망을 하면은 무서워서 다가가지도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소가 아까우니까 이거를 땅에 묻지를 않고 그냥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폐혈증이라는 게 뭐랬죠? 폐혈증 안에 이제 균이 그득그득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눠 먹고 감염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일어나면서 폐사되게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탄저 의심으로 이제 딱 신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검역원이든 지자체든 이제 오겠죠.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 그래서 와가지고 얘가 뭐 보니까 죽은 걸 보니까 뭐 코에서 막 이런 식으로 뭐 탈의양에 막 피를 줄줄줄 흘리면서 응고도 안 되고 피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막 뻗어가지고 죽은 걸 보면은 탄저로 이제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 접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료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그래서 이제 탄저로 나오면은 그걸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죠. 자,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성으로 나타납니다. 잠복기가 뭐 2일에서 5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탄저가 있어요. 세 가지 탄저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상처를 통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이 아포를 그냥 코로 흡입해서 감염될 수도 있고 먹어서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에 생기는 게 이제 피부 탄저입니다. 그래서 2, 3일 후에 여드름 모양의 작은 구진이 출현해서 탄저성 부종. 그 다음에 폐탄전. 폐탄전은 아포를 갖다가 흡입을 해가지고 기관지 폐렴 같은 게 뭐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게 어떤 탄저냐에 따라 조금씩 사망률이 조금씩 다른데 일반적인 탄저도 사망률이 적어도 30에서 한 50% 정도는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걸리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고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그 다음에 장탄저에 걸리게 되면은 오염된 젖이라든지 고기를 갖다가 섭취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포를 갖다가 이제 섭취를 하는 거죠. 출혈성 소장염 같은 거에 이제 걸릴 수 있고 구토, 혈변, 복수증 등 장을 통해서 감염이 됐으니까 어떤 뭐 소화기 증상을 나타나겠죠. 혈변이라는 건 이제 변에 이제 피가 섞였다는 거죠. 그리고 복수가 막 배가 빵빵해지고 배에 물이 차고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그 가축은 예방접종이 있어요. 한국이 지금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 예방접종이 있고 예방접종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 사람에게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백신이 개발은 됐는데 많이 활발하게 이렇게 쓰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축산 쪽이나 이쪽에서 하는 사람들 위주로는 좀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웬만한 사람은 이제 맞을 필요는 없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 탄저 백신이나 이런 거 맞을 필요는 없고 환축이나 오염물과의 접촉에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심되면은 바로 그냥 뭐 검역원이나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일단 격리시키고 그다음에 도살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병축을 도살하거나 시체로부터 가검물 채취 시 오염 시.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저 이 아포가 코를 통해서 흡입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거나 장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는 그냥 장갑 같은 거 잘 끼면 되고 피를 그냥 안 먹거나 이렇게 어쨌든 뭐 시체 같은 거 안 먹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숨을 안 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못 가건물을 채취하다가 폐로 이제 흡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는 없고 이걸 이제 보통 다루는 그런 공무원들은 주의를 해야겠죠. 탄저로 폐사한 동물의 사체는 천연공이나 절개부의 소독제에 침적한 면으로 바꿔 혈액이나 체액의 유출을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액이나 체액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감염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동물한테 감염되는 거나 아니면 토양 같은 데 오염되는 것도 상당히 방지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오염이 돼 있는 곳에는 소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포가 일단 밖으로 그 세균이 일단 밖으로 나오면 아포 형태가 딱 되는데 얘네들이 생존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모피 공장 먼지 발생 억제 및 위험 지역의 사람에 대한 백신 접종. 자, 이거 되게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는 이 모피 공장 같은 데서 이 탄저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가죽을 이제 벗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소나 말이나 어떤 가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가죽이나 털 속에 살아있던 이 아포가 있다가 이런 밀폐된 환경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이제 뭐 코라든지 아니면 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흡입이 돼서 탄저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겠지만 일단은 탄저 자체가 워낙에 없으니까 하지만 뭐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치료는 탄저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겠죠. 세균이니까. 그래서 항생제를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약 처방 받으면은 항생제는 보통 처방이 있어야 되죠. 그 봉투에 이제 써 있죠. 자기가 무슨 처방 받았는지 아니면 처방전에 써 있죠.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뭐 희한한 이름들이 많은데 페니실린, 테트라사이클린, 시프로플록사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를 갖다가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참고로 그 그람 양성, 그람 음성균이 있잖아요. 항생제도 사용하는 게 다릅니다. 양성이 뭐 그람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어떤 항생제는 가령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 양성에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뭐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양성, 음성에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어떤 치료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그다음 뭐 시프로플록사신 같은 경우는 뭐 그람 음성에서만 효과가 있고, 자, 어쨌든 효과가 있는 범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는 그람 양성이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람 양성에 효과가 좋은 페니실린 같은 걸 쓰는데, 사실은 페니실린 같은 이런 항생제는 내성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쓰면은 효과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그냥 페니실린을 처방하는 경우도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페니실린 G 뭐 이런 거 처방할 수는 있겠는데, 뭐 이거랑 비슷한 뭐 아목시실린이나 이런 거 처방하는데, 자, 급성인 경우에는 큰 치료 방법이 없다. 이거는 뭐 급성이든 만성이든 사실 치료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치료하기 굉장히 어렵고, 동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야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동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도살이죠.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사람도 일단은 급성으로 이환이 되면, 이환이라는 건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환이 되면은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급성이고, 뭐 이것도 좀 시간을 좀 벌고 그런 상태에서 항생제를 쓰고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건데, 굉장히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막기가 쉽지 않은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는 발생이 거의 없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발견 기록이 뭐 1905년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1905년에 발견이 됐다 뿐이지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때는 굉장히 뭐 이런 보건이라든지 검출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거의 없었겠죠. 그 전에도 엄청나게 어떤 풍토병처럼 계속 있었겠죠. 그러다가 2천 몇 두씩 피해가 나왔던 때도 있고, 연간 막 1,000두씩 발생하다가 1924년, 거의 100년 전이네요. 한 500도로 감소를 했다가 백신을 막 맞기 시작하면서 한때 발생이 없었대요. 1978년 이후에 발생이 없었다가 비교적 최근 94년이 비교적 최근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그나마 이제 최근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두, 두두 이렇게, 홍성이나 이런 데는 한우 되게 많이 키우는데요. 그래서 홍성 한우 뭐 이런 데 많죠. 그래서 굉장히 드물게 발생이 이제 아예 없어지진 않았고 아주 드물게 발생이 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웬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제 이거 탄저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사실 거의 잊혀진 질병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바이오 테러가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 탄저뿐만 아니라 천연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흑사병이라는 질병 아시죠? 흑사병이라고 그 패스트라는 질병이 있어요. 패스트. 그래서 중세, 여러분들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공중보건학 첫 번째 시간에 중세 유럽에서 패스트가 발생해서 뭐 유럽 인구가 뭐 3분의 1 정도 사망했다, 이제 그런 말씀 이제 했었는데, 그 패스트 같은 질병도 사실은 지금 거의 사라진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당연히 없고, 미국 서부 같은 데서 그 야생 고양이 같은 데서 아주 그냥 간헐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그런 질병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테러 같은 걸로 주목을 받으면서 누가 뭐 샐러드 바에 패스트균 같은 거를 넣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런 관련 연구도 하고 막 돈도 많이 쏟아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테러 같은 게 갑자기 생기면서, 바이오 테러가 되게 무섭죠. 갑자기 연구가 시작된 그런 공중보건학 질병이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루셀라인데, 브루셀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질병이에요. 지금 다 유명한 질병만 하고 있는데, 혹시 브루셀라 들어보셨어요? 브루셀라? 그 뉴스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크게 관심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뉴스에서 뭐 누가 브루셀라에 걸려가지고 뭐 어디서 브루셀라가 뭐 나왔다, 뭐 이런 뉴스가 꽤 나왔어요. 요새는 이제 브루셀라 많이 줄어가지고 나오진 않는데, 진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브루셀라 뉴스가 그 텔레비전 뉴스에 꽤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라기보다는 어떤 뭐 충남 홍성에서 뭐 브루셀라가 뭐 발견되어서 살처분하고, 아니면 가끔 사람이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수의사라든지 인부라든지 이렇게 소와 좀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 걸린 사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서는 얘도 당연히 인수공통 전염병이고, 자, 브루셀라 균에 의해서 소, 돼지, 사냥,绵양, 개 등에서 발생이 되게 되고,
자, 앞에서 배운 탄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탄저는 초식동물에서 주로 걸린다고 그랬죠. 얘는 초식동물이냐 뭐 육식동물이나 사실 그런 거 크게 가리지는 않는 편이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많아요. 소가 많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소에서 생식기 쪽에 질병을 일으킨다. 자, 브루셀라의 특징은 그 질병을 일으키는 쪽이 생식기 쪽입니다. 생식기 쪽. 자, 일단은 산업동물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 쪽의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자, 우리가 산업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보통 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를 얻기 위해서 키우고, 그러면은 소를 키우는데 우유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임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죠? 매년 그냥 계속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우유가 1년이 360일 정도 되면은 한 300일 정도는 우유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유를 계속 생산을 하고 싶으면은 여러분 뭐 농장에서 키우는 뭐 홀스타인 같은 그런 젖소, 얼룩소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우유 짜는 소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우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암컷이고 출산을 했기 때문에 우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이 일단은 뭐 우유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암소들이 생식기종에 이제 질병 같은 게 걸리게 되면은 그때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뭐 출산을 못한다든지 불임증 같은 게 생겨서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생식이나 번식은 기본적인 어떤 모든 생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겠지만 특히 이런 산업동물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도 마찬가지. 돼지는 젖은 이제 먹을 일이 거의 없고 보통은 고기를 위해서 돼지를 키우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돼지를 키우게 되면 돼지는 다산하죠, 다산. 그래서 뭐 9마리에서 한 12마리 정도 새끼를 낳는데 얘네들도 사실은 계속 돼지를 임신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돼지 임신시키고 새끼 낳아서 그거 한 6달 정도 키워갖고 다시 이제 팔고 다시 또 새끼 낳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은 이런 사이클에 일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농장 쪽에서는 손해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농장에서는 굉장히 일단 예민한 질병이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감염이 됩니다. 사람이 감염이 돼서 보통 사람이 죽거나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드물지만 어쨌든 사람이 감염돼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집중 관리하고 있는 질병이고 또 탄저처럼 거의 사라진 질병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요새는 제가 어느 정도 이 브루셀라 이런 정확하게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어쨌든 질병을 일으켜서 국내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소에서 이제 제일 문제되는 질병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 전까지는 이제 구제역이 되게 많았는데 구제역도 이제 컨트롤이 많이 됐죠. 브루셀라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암소에서는 불임증 그 다음에 임신 후반기에 유산이나 사산 자 유산과 사산의 차이점은 혹시 아세요? 사산 같은 경우는 그 거의 이제 출산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사망을 해서 그 태아의 형태가 상당히 나와 있는 형태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출산을 해서 출산이 아니고 이제 아이를 이제 태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이제 유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질병마다 그 유산을 일으키는 질병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앞에서 리스테리아도 배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얘네들이 그 후반기에 그 유산시키는 애들도 있고 전반기에 유산시키는 애들도 있고 중반기에 유산시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시기마다 다 다른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 필요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신 후반기에 유산이나 사산을 일으키고 불임증 같은 것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소가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소나 말은 임신 기간이 사람보다 더 길어요. 거의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비슷하거나 더 길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뭐 유산이나 사산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엄청나게 충격이겠지만 그 산업동물은 다 돈으로 보거든요. 그냥 뭐 소가 뭐 유산이 됐든 사산이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손해가 엄청나게 막심하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돼버리면서 젖이 안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새끼를 해가지고 개를 갖다가 이제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리고 임신이 그냥 뭐 짧은 편이 아니고 굉장히 길게 기다리고 했는데 갑자기 후반기에 유산이나 사산이 되니까 어쨌든 농장 쪽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크고, 불임증 같은 게 생겨버리면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농장에서는 아주 싫어하는 질병이고, 숫소에서는 이제 뭐 고환염이라든지 뭐 비슷하게 생식기 쪽의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숫소는 일반적으로 그 완전 고기로 키우는 애들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이제 어릴 때 그냥 다 잡아먹거나 뭐 팔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숫소 중에서 그 좀 종자가 좋다고 그러죠. 종자가 좋은 애들은 그냥 그 종자를 위한 그런 소로 이제 키우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에서 이제 뭐 정액 같은 걸 채취해서 인공 수정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을 계속 개량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고환염 같은 게 이제 걸린다든지 아니면은 질병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이것도 피해가 이제 굉장히 막심하죠. 자, 2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1, 2, 3종 가축 전염병으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뭐 엄밀하게 이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세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병으로 인한 뭐 경제적인 뭐 파급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질병이 뭐 걸리는 뭐 전파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종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이종에 있으니까 일종에는 더 무서운 애들이 있겠죠. 보통 일종에 있는 애들이 이제 구제역이라든지 조류독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프리카 뭐 돼지열병 이런 애들이 일종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퇴치가 잘 안 돼요. 한번 발생하면 농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 발생하면서 유량 감소, 체중 감소, 유사산, 불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장에서는 우유를 팔든지 고기를 팔든지 그러는 건데, 유량이 감소되고 체중이 감소되면은 손해가 굉장히 크겠죠. 유산 사산이 계속 일어나고 불임이 되고, 그래서 뭐 잘 죽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소를 막 번갈아가면서 괴롭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우유를 통해서 균이 배설돼서 이걸 마시고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중위생상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요새는 우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그랬죠. 옛날에는 이런 부분이 공중보건, 공중위생 쪽으로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사람은 이제 우유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어떻게 감염이 되냐면 보통은 접촉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소에 이제 접촉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걸릴 확률은 거의 없고, 다만 이제 소를 다루는 뭐 인부라든지 아니면 뭐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공수정사라든지 이렇게 소랑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사람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뉴스에 뭐 누가 걸렸다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온다 그랬는데, 걸려도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이게 그렇게 뭐 사람이 죽을 정도로 뭐 증상이 심하거나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자, 일단은 브루셀라가 되게 다양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B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브루셀라 멜리텐시스, 브루셀라 아볼투스, 브루셀라 스위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형태입니다. 동글동글, 이건 광균이라기보다는 구균인데 이건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브루셀라는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두 개의 캡슐은 없고 운동성은 없고, 그 다음에 작기는 되게 작고. 자, 그래서 종류가 뭐 멜리텐시스, 아볼투스, 스위스, 케니스, 오비스, 네오토마. 이건 제가 이거 쥐에서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게 좀 특이하게 어떤 브루셀라 이제 종류가 많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특이하게 이 뒤에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에 따라서 걸리는 동물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질병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걸 다 외워요. 뒤에서 뭐에 잘 걸리고 이런 것들, 아볼투스는 소에 잘 걸리고 밀리텐시스는 양에 잘 걸리고 이런 것들 배우는데, 여기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 문제 옛날에는 그 가령 이제 그 수의사 국가고시 같은데 보면 엄청 나왔어요. 이 문제가. 이 가령 브루셀라 스위스라 그러면 이게 어떤 동물에서 많이 걸리는가? 1번 소, 2번 양, 3번 돼지.
돼지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성이 있고 이름이 있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종명이죠. 종명 스피시즈라고 하는데 이 종에 따라서 조금씩 걸리는 게 차이가 있다. 자, 여러 종류의 브루셀라가 있으며 동물마다 잘 걸리는 게 다르다. 일단은 얘네들이 다른 애들도 감염을 시킬 수는 있는데 잘 걸리는 애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볼투스는 소, 스위스는 돼지, 멜리텐시스는 뭐 양이나 사냥. 그 다음에 오비스라는 애도 있어요. 오비스도 양 사냥에서 좀 걸리고 케니스는 개. 여러분 이게 이름이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이런 애들 보통 라틴어에서 이름이 오는데 참고로 개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K9이라고 해요. K9 아니면 K9이라고 합니다. K9. 그래서 그냥 알파벳 K 쓰고 9라고 쓰면은 그거 개를 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K9. 그 다음에 고양이는 필라인이라고 해요. 필라인. 그래서 캐니스라고 하면은 이게 개라는 뜻이에요. 개. 그래서 브루셀라 캐니스 딱 이름만 봐도 개에서 걸리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거는 뭐 그냥 생화학적 특징, 뭐 사람에 대한 정확성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걸 뭐 알아도 이 한 5개 정도는 알아두면 되게 좋긴 한데 아볼투스는 소, 리텐시스는 양, 스위스는 돼지가 영어로 스와인이거든요. 스와인. 그래서 이제 스위스가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고 캐니스 아까 캐나인. 양은 영어로 오바인이에요. 오바인. 그래서 오비스가 또 여기서 나갔어요. 자, 그래서 네오토메. 그쵸. 렛에서 많이 걸리죠. G에서. 그래서 브루셀라는 특이하게 이제 이름에 따라서 걸리는 게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애들 몇 개 있어요. 세균 중에. 자, 전파되는 거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우유를 주는 건 아니겠죠? 전파되는 거는 새끼손가? 새끼손 우유 먹어야 되는데. 자, 전파되는 양식은 경구 감염. 뭐 동물 사이에는 서로 그냥 기본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전파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식기 쪽에 이제 질병을 일으키죠. 그래서 보통 교미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번식하는 과정에서 전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식기 친화가 있는 애들은 당연히 번식이나 교미 과정에서 많이 걸리는 거죠. 사람의 질병도 마찬가지죠. 에이즈 같은 질병 보면은 일상생활로는 전파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걸릴 때는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되듯이 이것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감염된 루트는 다양하게 있고 경구 감염, 점막, 호흡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교미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새는 소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얻으려면은 맨날 번식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임신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맨날 숫소를 불러다가 교미를 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걔네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이제 숫소라든지 종이 좋은 애들은 교미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소가 이제 올라타게 되면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인공수정사가 다 정액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넣어서 번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종으로 쓰는 애들이 고환염에 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정액 자체가 이제 오염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한 마리를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암소들이 같이 다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질병이고 상처 부위를 통해서도 이제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유산 후 또는 정상적인 분만 후에 자궁 분비물 속에 브루셀라균이 있어서 아니면은 오염된 환경에 브루셀라균을 취식을 하거나 감염동물의 생식기에 직접 접촉을 하거나 감염동물의 소변, 우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든지 배출이 돼서 또 이런 데서 생존을 할 수도 있대요. 젖에서도 배출이 되고 자, 뭐 유산된 태아에서 75일 정도 뭐 생존하고 우유에서 1개월 정도 생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동물이랑 동물 사이에도 전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도 키우면 어떻게 키우죠? 한 마리씩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넓은 축사에서 뭐 수십 마리씩 수백 마리씩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네들이 같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 사람에게서는 뭐 섭취, 직접 접촉, 흡입. 자, 옛날에는 우유라든지 치즈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감염이 됐지만 요새는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드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비살균 우유로 인한 감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공중보건학이 이렇게까지 발달하게 된 게 우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유. 하도 우유에서 질병이 많이 나고 우유를 먹고 사람이 옛날에 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유가 저기 뭐죠?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우유를 못 먹었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우유 배달을 하고 뭐 이제 우유를 갖다가 이제 서로 먹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상온에서 배달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유 자체도 살균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이걸 먹고 어린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리스테리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브루셀라라든지 그리고 뭐 질병 굉장히 많아요. 결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감염돼서 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실은 공중보건학이 많이 연구가 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요새는 없는 거죠. 우유 먹고 자, 그 다음에 자궁 추출물이나 혈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농장 근무자, 수의사, 도축장 근무자 같이 직접적으로 소와 접촉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 그죠? 자, 눈에 튀거나 문지를 시에 각막을 통해서 침투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 뭐 흡입 감염 같은 것도 가능하고 다만 사람 간의 전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간의 전염은 거의 없고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어떤 질병의 특성으로 봤을 때 사람 사이에 간단한 접촉이 아니라 성접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느냐 했을 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드물게 그, 그 뭐죠? 수혈을 통해서 감염된 예는 있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워낙에 드문 사례이고 기본적으로는 사람이랑 사람 사이에 감염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되살아난 브루셀라 공포 이런 식으로 낙타를 먹고 감염되기도 하고 별의별 동물이 다 걸리다 보니까 자, 해외 여행할 때 유제품이나 생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그죠?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농장 같은 데 가서 뭐 원유 이런 거 먹어야 건강합니다 해서 그거 준다고 받아 먹으면 안 되고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회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해외 나가서 먹을 땐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저도 옛날에 외국에 놀러 갔다가 살아있는 그 횟집에 갔는데 그 새우를 줬어요, 새우. 와, 그걸 먹고 정말 와, 장난 아니었어요. 갑자기 복통이 너무 심해갖고 중국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갔었는데 대학교 몇 학년 때였지? 갔었는데 배가 너무 심하게 아파갖고 호텔 프런트에 그 앰뷸런스를 불러달라 하니까 여기는 그런 거 없대요. 직접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죽을 뻔하다 왔는데 외국에서는 절대 그 생거를 먹으면 안 됩니다. 고기든 뭐 육회든 뭐 현지인들이 뭐 이런 거 먹어보라면서 주면은 잘못하다가는 식중독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게 되고 앞 시간에 조금 덜 쉬어서 12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그 유체크를 하게 되면은 제가 단축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다 뭐라고 그러죠? 그 GPS에 의해서 이 기록이 남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업은 정상적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고 11시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2시. 딱 보이죠?